노르웨이 게이랑에르 근처의 어느 야영지. 차라리 절 죽이세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만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를... 이곳에는 언뜻 보기에도 험악하게 생긴 무리가 무장을 한 채로 한국인 남자와 노르웨이 여성을 둘러싸고 희죽거리며 징그러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무장을 한 건달 무리는 이들에게 무언가 겁박을 하며 갈취하고 불미스러운 짓을 벌이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토록 위급한 상황 속에서 미모의 노르웨이 여성은 한국인 남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잠시 후 일어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매우 놀라게 되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빠는 아직도 내가 어떤 여자인지 깜빡하는 거야? 나를 평범한 여자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여자라고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친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저는 한국인 남자친구를 둔 평범한 노르웨이 여자입니다. 저의 모국인 노르웨이에서는 2016년부터 성중립적 징병제를 도입하여 나토 회원국 최초로 남성과 여성 모두 군 복무 대상이 된 국가죠. 그러다 보니 저의 모국에서는 저와 같은 여성이 평범한 여성으로 보이겠지만 세계 각국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다소 특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자의 몸으로 무려 특수부대를 만기 전역한 군인 출신의 여자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여성 특수부대 출신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친다는 자부심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힘든 긍지니까요. 더구나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한 부대는 예히르트로펜 특수부대로 여성만으로 구성된 특수부대였는데 일반적으로는 의무 군복무 기간이 1년이지만 저는 예히르트로펜 특수부대 특성상 이곳의 지원자들은 기본 군사훈련 외에도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기 때문에 훈련 기간과 복무 과정이 다른 일반 병사들과 비교하면 더 길고 강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곳을 복무한 여성들은 일반적인 여성들보다 체력, 정신력, 생존 능력, 전투 기술 등이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훈련 중에도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치고 다양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 병기와도 같았으니까요. 제가 이토록 혹독한 군 생활을 하며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강인한 정신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특별한 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몸소 느낀 바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려고 노력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저였지만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다소 괴상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죠. 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몹시 의아해할 만한 짓이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하는 것이 왜 괴상한 짓이냐고요? 요즘에는 한국의 문화들이 노르웨이에도 널리 알려지는 바람에 한국 남자들이 인기가 많지만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날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노르웨이 사람들의 인식은 아시아 남자는 너무 여성스럽고 약해 빠졌다는 인식이 강했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도 다소 마른 체형의 덩치도 조금은 왜소했죠. 하지만 저는 그의 배려심과 총명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그와 너무나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는 다소 약해 빠지긴 했지만 한국인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웠고 좋았습니다. 그와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죠.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요. 사귄 지 1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주로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스타일의 연애를 했었습니다. 서로의 지인들에는 관심 밖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람만 보였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알고 싶은 시기였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의 남자친구에 대해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의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평범한 호기심이요. 이러한 생각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한국인 남자친구도 저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친구들과의 만찬을, 또 한 번은 제 친구들과의 만찬을 가지는 방식으로 말이죠. 역시나 저의 남자친구의 주변 지인들은 좋은 사람들이더군요. 매너 있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이러한 저의 생각은 얼마 안 가서 좌절감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지인들과 제 남자친구가 한자리에 모여 만찬을 가진 시간에 일어난 일들 때문이었어요. 문제의 발단은 저와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의 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제가 초대도 하지 않았던 불청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상 제가 초대한 친구의 집에 빌부터 살게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소위 말하는 눈치 없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어이 그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죠. 어머, 앨리세 씨는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더니 남자친구는 너무 새님을 사귀신다. 뒤에서 보면 누가 여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취향은 취향이니까 존중해야겠죠? 제가 사귄 남자들은 아마 앨리세 씨 남자친구의 2배 정도는 될 거예요. 아, 물론 덩치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 처음부터 말을 함부로 내뱉는 저 인간이 영 기분에 거슬렸는데 기어이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해버렸죠. 말하는 싸가지를 보아하니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눈에 보이더군요. 저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 험담을 하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밑바닥 인생을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었죠. 그러니 남들 열심히 일하고 인생에 충실할 때 다른 사람의 집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은 잠시 후 큰 혼란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해당 발언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일부 웃음을 짓거나 공감하는 뉘앙스들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마치 일부의 사람들은 저의 남자친구에 대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다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한국인 남자친구가 서양 남자들에 비해서 덩치가 왜소한 편이기는 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잔근육들은 엄청나게 매력적인데 그런 걸 모르는 저들은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 제 남자친구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죠. 하지만 딱 한 명의 사람만이 제 남자친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 모두에게 발끈하여 항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 생각하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죠. 저는 이 일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제 남자친구의 신체적인 특성을 비롯하여 동양인이라는 틀에 가두어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저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남자친구의 모습들이 결점으로 보이는 것들도 생기기 시작했죠. 왜소한 덩치, 작은 키, 그리고 제가 사랑에 빠진 이유에 속했던 그 섬세한 부분들까지도 남자답지 못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동안 사랑에 빠져서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와 내 남자친구를 보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것일까? 근데 사실만 보자면 내 남자친구가 왜소하고 남성스럽지 못하다는 건 팩트잖아. 이런 게 앞으로 우리 관계에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는 않을까? 나도 여잔데 남자답고 리더십 있는 남자친구면 더 좋지 않겠어? 저는 느닷없는 혼란에 빠져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지인들과의 만찬이 끝났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와의 의견 대립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했지만 저 스스로 주변인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렸죠. 오빠, 약해 빠진 것보다는 강인한 게 더 좋은 거 아냐? 오빠도 한국에서 군대 다녀왔다며? 적어도 내가 전역했던 특수부대에서는 강인함의 기준이 오빠네 한국 군대보다는 높은 것 같아. 오빤 너무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나는 그 모습들도 좋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는 듣지 않는 게 좋잖아. 적어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척이라도 해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운 건 저였지만 제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고집 섞인 주장까지 웃어넘기려고 했죠. 하지만 이내 저의 말들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챈 남자친구는 조금은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진지한 발언을 하더군요. 앨리세,
덩치 크고 우람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심장병의 위험률이 확연하게 높아진다고. 네 남자친구가 근육질의 우람함을 뽐내다가 심장병으로 돌연사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게다가 그런 보여지는 강인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 지나치게 큰 근육들은 민첩성을 둔화시키고 유사시에 오히려 걸리적거리고 방해만 된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신체적인 요소들이 약점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이건 의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상적인 몸 상태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 근육 따위가 아니라 정신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을 하다 보니 남자친구도 조금은 화가 났는지 억양이 강해지더니 신경질을 내더군요. 아무리 느긋하고 침착한 남자친구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도발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남자친구의 말의 일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신체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우리 둘만 있는 자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조금만 노력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수용되지 않자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우리 둘 다 흥분했던 감정은 조금은 누그러졌고 아무것도 아닌 중요하지 않은 일로 다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는 별개의 문제였고 타인의 시선을 위해서 우리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인들의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고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준다면 곧바로 해결될 일이었기에 이대로 제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색다른 전략을 짰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의 주장대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연기를 해줄 생각이 없다면 아예 평상시의 모습을 제가 원하는 모습대로 바꾸는 수밖에는 없었죠. 강인한 정신력으로 멘탈을 강화시키고 근육질이 싫다면 유산소 훈련을 통해 체력이라도 넘사벽급으로 바꿔 놓을 작전을요. 비록 이 작전이 남자친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저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질 테지만 결과적으로는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기에 죄책감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하이킹 겸 캠핑이나 갈까? 내가 봐둔 곳이 있는데 거기 경치도 엄청나게 좋고 즐길 거리가 많대. 같이 가자. 응. 저는 속마음을 숨긴 채로 평소에는 잘하지도 않던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졸랐죠. 평소에는 늘 귀차니즘이 있는 성격인 남자친구였기에 외부로 잘 나가지 않았기에 이런 애교 기술까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남자친구였지만 좋아 죽겠는 걸 어쩌겠어요? 제가 잘 보듬어주고 다듬어 나가야죠. 그러한 생각을 하며 개슴츠레한 눈으로 미소를 짓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찰떡같이 약속을 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오빠와 하이킹 겸 캠핑을 할 날짜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온 바로 전날 오빠가 저에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앨리세, 정말 미안해. 회사 일 때문에 일정이 너무 꼬여버렸어. 내가 아니면 안 될 일들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 우리 약속했던 캠핑은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될까? 이러한 오빠의 하소연에 저는 맥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실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일을 바로 코앞에 두고 취소해야만 하는 그런 심정을요. 누가 보면 일부러 저와 캠핑을 가기 싫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타이밍이 예술이었죠. 사실 오빠는 야외 활동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타입이라서 처음에는 저도 의도적인 회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것은 아니더군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자 제 남자친구는 강인한 남자가 될 깜냥은 아니라는 생각마저 들었고 더 이상은 오빠에게 이러한 강압적인 부탁을 할 생각조차 안 들었죠.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망각하며 다소 평범한 일상을 지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야외 활동을 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연기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지만 무언가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이상한 기류가 흘렀어요. 이런 기류를 남자친구도 눈치를 챈 모양인지 회사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갈 무렵 저에게 제안을 하나 건네왔습니다. 저번에 가지 못했던 캠핑을 가자는 제안이었죠. 아마도 저번에 저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고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지금 우리 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간절한 제안이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했죠.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자기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캠핑장에 내가 미리 자리를 선점해뒀어. 이번에 거기 가서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오자. 어때? 저와 남자친구는 그렇게 사귀고 난 후 처음으로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1년이나 사귀었는데 캠핑을 처음 가는 거라고 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노르웨이에서는 연인 간의 캠핑 나들이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기도 했고 노르웨이인들 자체가 캠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르웨이에서 하이킹이나 캠핑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도 했죠.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하이킹이나 캠핑을 가려면 거의 며칠간의 에너지를 오롯이 쏟아부어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저의 한국인 남자친구는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서는 등산이나 캠핑을 가려면 1박이면 충분한데 노르웨이는 그런 점이 너무나도 불편하다며 축 늘어지는 제스처를 취하며 저에게 불평하곤 했었죠. 만약 남자친구의 말대로 진짜 한국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등산과 캠핑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천국이나 다름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처음으로 노르웨이에서의 하이킹 겸 캠핑을 오롯이 즐겼습니다. 하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힘듦과 배고픔,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갈증을 함께 느끼며 우리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죠. 몸은 힘들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해지고 행복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행복감을 충분히 만끽하기도 전에 심장이 내려앉을 만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말았죠. 긴 하이킹의 끝에 겨우 도착한 캠핑장에서 짐을 정리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 조용했던 캠핑 캠프 부근에는 시끌벅적하면서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불량스러운 행색을 한 자들이 나타났죠. 딱 봐도 껄렁껄렁한 것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괜스레 저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먹이를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여 애써 무시하며 남자친구와 캠핑 준비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껄렁한 무리는 우리의 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차량과 오토바이를 몰며 우리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흙먼지를 날리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자들이 일부러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거든요.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저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왜 저희 주변을 계속 돌고 계신 건가요? 그만해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정중하게 부탁을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정중함이 오히려 심성이 삐딱한 저들에게 안이 꼽게 보였던 것일까요? 돌아온 저들의 대답은 가관이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약골 동양인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랑 놀자. 즐겁게 해줄게. 우리한텐 좋은 물건들도 많다고. 어때? 구미가 당기지 않나? 어쩜 저렇게 생긴 것과 똑같이 전형적인 말을 쏟아내는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저들의 모습에 학을 뗐죠. 게다가 제 남자친구에게 그런 모욕적인 발언들을 일삼는 것을 보고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소지하고 있는 무언가를 보고는 그 화를 지금 당장은 삭힐 수밖에 없다는 짜증이 났죠. 저들 중 일부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들로 위장하고 있었거든요. 저야 상관없지만 유약한 제 남자친구에게 저들이 어떤 위해를 가하게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최대한 이 위기를 아무 일 없이 헤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제가 일반적인 여자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노르웨이의 특수부대 이히르트로펜 출신이었으니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를 모욕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저 무장 불량배무리는 전문적인 군인 출신이거나 훈련된 인물들은 아니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자면 우두머리로 보이는 리더가 없어 보였고 이런 시비를 걸고 위협을 하는 행동도 즉흥적이어서 별다른 질서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냥 자신들의 기분대로 움직이는 불나방들과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방심하지 못했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 흉측한 무기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의 상황을 개인적으로는 위험 단계 최상급으로 여겼고
등에서는 조금씩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만약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게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약해 빠진 제 남자친구까지 무슨 일을 당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이곳에 있는 숲과 나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최대한 위기를 벗어났겠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몰랐기에 혼자서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제 남자친구를 지켜야만 했죠.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평소에 남자친구에게 이러한 저의 전술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하고 시뮬레이션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도 없었죠.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지금쯤 멘탈이 반쯤 나가버려 넋을 잃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의 남자친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에 나와서는 안 될 무언가를 지르지는 않았을지 걱정되는 저의 유약한 남자친구를 서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여러분들은 소중한 인생을 왜들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시나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서 표현하시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당신들의 지금 이 행동들로 인해서 당신들이 얻는 이득은 뭐죠?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월감. 근데 그 우월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허상에 불과한 가짜일까요? 본인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의 등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서서히 가열되어 증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잠자코 있어야 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무슨 정의감이 생겼는지 무장불량배들을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무슨 사달이 나도 크게 나겠다 싶은 위급한 생각이 들었고 재빨리 지금의 상황을 피하려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제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무장불량배들이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한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장 입김이 센 것으로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손에는 날카로운 무언가를 들더니 저의 남자친구에게 빠르게 다가가더군요. 저는 진짜 큰일이 나버렸다고 생각하여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말로 하시죠. 제 남자친구는 노르웨이 생활이 짧아서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 저와 이야기하자고요. 지금에서야 생각해본다면 제가 왜 그토록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소에 저의 생각에 깊게 각인된 무의식이 발동한 것이라는 생각뿐이죠. 저의 남자친구는 약해 빠진 사람. 그리고 저는 노르웨이의 인간 사냥꾼이라 일컬어지던 이히르트로펜 특수부대 출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잠시 후 그러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인이지만 노르웨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고 오히려 노르웨이에서만 자라온 여자친구보다 더 세상 물정을 잘 안다고 봐야죠. 그런데 설마 당신 그 뾰족한 흉물로 저를 위협하려고 한 건 아니죠? 노르웨이 남자들은 겨우 그것밖에 안 됩니까? 내가 알기로 상남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동양인을 그토록 무시하기에 나는 남자답게 1대1로 맞짱이라도 뜨자고 할 줄 알았더니 기껏해야 그 손바닥만한 무기로 위협이나 하다니 정말 실망인데요. 저는 이러한 말들이 저의 남자친구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이토록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죠. 패닉 상태에 빠져서 겁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너무나도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은근슬쩍 상대를 도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이지 큰 충격을 받았죠. 도발하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심리전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위급한 상황들을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멍하니 저의 남자친구를 바라보던 무장 건달들은 총 4명. 그 중에서 흉물스러운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은 2명이었고 나머지 2명은 예의주시할 만한 무기들은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와중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눈짓으로 무언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내 맘 알지? 라는 듯 말이죠. 그것이 저와의 작별 인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의 사연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날의 상황을 잘 극복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날 저와 남자친구는 캠핑장의 무장건달들로부터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죠. 그 모든 결과는 모두 저의 남자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네요. 제가 살아생전에 그토록 재빠르고 날렵한 사람의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분한 모습의 남자친구는 무장건달의 리더급으로 보이는 인물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무기 없이 맨주먹으로 1대1로 맞짱을 뜨도록 유도를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전광석화와도 같았죠. 다소 약골로 보이던 남자친구와 건장한 체격의 무장건달이 맨손으로 맞짱을 뜬다고 하자 건달 무리도 흥미롭게 이 모습들을 지켜보며 관심을 가지더군요.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거렸죠. 그제야 저는 남자친구의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이 맞짱 대결은 처음에는 일방적인 무장건달의 폭행 수준에 가까운 잔혹한 결과가 나올 줄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자친구가 신호를 준 그 일을 수행했죠. 하지만 곧바로 끝날 것 같았던 맞짱 대결은 생각외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했습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 남자친구가 의도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이리저리 흘리며 피했고, 어째서인지 공격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그토록 재빠른 남자친구의 몸놀림은 본 적이 없었기에 저 또한 한편으로는 입을 떡하고 벌리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야만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남자친구가 상대의 공격을 흘리기 실패했을 때는 타격을 맞기도 했지만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었고, 팔이나 어깨에 살짝 부딪히는 정도가 다였죠. 그러다가 어느덧 무장건달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흐르기 시작했고, 그의 움직임은 서서히 느려지는 것이 티가 나는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자친구의 진짜 의도를 눈치챘고, 그 의중을 되짚어보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듯했죠. 잠시 후 우리가 있던 장소에는 형형색색의 빛을 발하며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고, 그곳에 있던 무장건달들은 모조리 경찰서에 연행되고 말았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저에게 눈치를 주었던 것은 자기가 시간을 끌 테니 시선이 자신에게 몰렸을 때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소름 돋는 점은 남자친구 자신이 의도한 대로 치명적인 정타는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거의 상대방을 가지고 놀듯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상태로 유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덕분에 쌍방이 아닌 일방적인 폭행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우리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완전히 다시 보았습니다. 그저 약골로만 취급했었는데 이토록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인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거든요. 도대체 그런 기질은 어떻게 발휘한 것이냐고, 또 어떻게 그런 재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오빠의 대답은 저의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의외였습니다. 오빠가 한국인인 거 까먹은 거야? 한국 남자들은 군대에 2년은 무조건 의무 복역해야 돼. 그리고 군대에서 전투 태권도 단증을 무조건 취득하게 되지. 굳이 내가 저들과 싸워서 무슨 이득이 생기겠어? 안 싸울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고, 그게 안 되면 이번처럼 하는 게 최선인 거지. 그래도 다행히 내가 의도한 대로 잘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무탈하게 잘 끝났어. 저는 이때부터 남자친구에게 2번 다시는 강한 남자가 되라는 둥, 정신력을 강화하자는 등의 망발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빠에게 배우는 태도로 겸손함을 갖추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한국 남자들, 정말 멋있지 않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